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분계 특강 시작됩니다. 요 전 시간에는 본격적인 분계를 하기 전에 계정 과목부터 알자 이런 시간을 가졌었죠. 이때 계정 과목을 그냥 알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충분히 알아들었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써야 돼요. 자꾸 말로 하시고 계정 과목 중요하다고 체크한 거 사실은 거의 다 중요했죠. 진짜 다 중요하니까 나중에 두고 보세요.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계정 과목을 먼저 해봤고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인 분계로 들어갑니다. 이건 뭐 앞에서 보셨죠. 앞에 계속 오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앞으로 갔어요. 그냥 회계는 분계다. 분계는 회계다. 즉 회계를 잘하려면 분계를 잘해야 되고 분계를 잘하면 회계를 잘한다 라고 했었었죠. 중요한 거예요. 자, 갑시다. 레시피가 뭐지? 에볼라 갑시다. 자, 분계 정의도 한번 했었죠. 분계란 회계상 거래, 즉 회계상 거래의 개념도 뭐 기회 되면 다시 할 건데 일단 거래라고 합시다. 그냥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사건, 회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회계적 사실, 한마디로 돈의 변화, 재산의 변동 이런 건데 어쨌든 그냥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리고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어떤 계정에 적을 거냐, 두 번째는 어느 변에 적을 거냐, 세 번째는 얼마 적을 거냐, 세 가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 어떤 계정에 적을 거냐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계정 과목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앞서서 미리 계정 과목 설명을 드렸었던 거죠.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세요. 두 번째는 어느 변에 적을 거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거래의 판료소를 알아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거래의 판료소. 뭐 얼마는 뭐 근데 문제에 나온 숫자를 쓰면 되는 거니까. 자, 결국은 계정 과목과 거래의 판료소 중 알아야 되는데 계정 과목은 앞에 설명을 했었죠. 앞에 3강으로 했었죠. 숙지하셔야 되고. 자, 거래의 판료소. 그 다음에 나오네. 여기 나오네요. 자, 분계 방법이 있네. 분계는 읽으면 뭔 얘기인지 모르죠.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 발생은 차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알아? 몰라요. 어쨌든 결론은 거래의 판료소를 알아야 됩니다. 거래의 판료소가 뭔지는 요 다음에 나와요. 이렇게 이거 나옵니다. 어쨌든 거래의 판료소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간편분계법. 인생 뭐 있어요? 대충 살죠. 그죠? 태어난 김에 사는 거 그렇지 뭐. 원래 정석은 계정 과목과 거래의 판료소를 알아야 되는데 간편분계법. 좋잖아요. 간편하게. 간편분계법. 이거는 돈이나 물건, 현금이나 상품,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거 기억하세요.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그러니까 돈이나 물건이, 물론 무식하게 돈이나 물건 썼는데 돈, 현금이죠. 현금. 또 물건은 상품이나 비품 같은 거. 그러니까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에 적고 나가면 대변에 적는다 라고 알아두시면 앞으로 굉장히 좀 편할 거예요. 결론 쉽게 살아야죠. 그죠? 모든 걸 다 정석대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간편분계법이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이다. 물론 간편법이 있는데 그래도 거래의 판료소 정도는 알아야죠. 회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래의 판료소.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이 앞선 시간에 그 계정 과목 특강 설명 드릴 때 우리 회계에서 쓰는 용어를 크게 나누면 5가지가 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기억납니까? 자산은 어느 변이었어요? 자산은 차변이었죠. 어느 변이었어요? 그랬는데 못 되겠는데요. 막 그러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자산 그럼 차변. 또 부채는 어느 변이었죠? 네, 대변. 자본은 대변이었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재무상태표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수익은 대변에 적었고 비용은 차변에 적었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수익과 비용, 자산, 부채, 자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기본 이치는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제가 이쪽에 보면은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나눠 드렸는데 잘 보시면 이 두 개는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렸죠.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당연히 워낙에 이건 많이 쓰니까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이건 워낙 많이 쓰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원래 자산이 차변이라면서요. 그럼 원래 자산이 차변인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는 쪽이 증가. 원래 있는 쪽이 증가. 예를 들어서 숫자를 3이라고 쓰면 이게 플러스 3입니까? 마이너스 3입니까? 아무 표시가 없으면 플러스, 즉 양수죠. 음수가 아니죠. 음수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증가 플러스 개념, 양수 개념이죠. 그러니까 자산이 원래 차변이면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부채 원래 대변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원래 부채의 증가가 대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감소. 자산의 증가 차변이면 자산 감소는 대변. 부채 증가 대변이면 부채 감소는 차변. 자본도 원래 대변이었죠. 자본 증가 대변, 자본 감소 차변. 비용과 수익,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위치 그대로죠. 비용 차변, 수익 대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자산이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다. 이거를 명심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거래의 판례서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원래 있는 쪽이 증가. 그럼 자산 증가 차변, 부채 증가 대변, 자본 증가 대변.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증가라는 표현 대신 발생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원래 있는 쪽이 증가. 그리고 반대쪽은 감소. 반대쪽은 감소. 예를 들자면 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랬잖아요. 누가 그랬더라? 어떤 권투 선수였나? 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한 게 없더라. 맞죠, 뭐 그죠? 돈이 너무 돈돈해서 제가 돈이 없나? 돈이 200억밖에 없어요. 한 2조 원쯤 있어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어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돈이 최고야. 즉 현금 계정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위에다가 T계정 위에다가 이렇게 T계정 위에다 현금을 쓰면 우리는 현금 계정이다라고 읽는 거예요. 현금 계정이다. 이때 현금 그러면 머릿속에는 현금이 뭐지요? 그럼 현금이 돈이죠. 그거 아니고 이제 우리 그 단계 지났어요. 이제 현금이 뭐죠? 그러면 자산이죠. 그렇죠. 자산이죠. 자산입니다. 자산은 약자로 A라고 쓰는데 자산. 그리고 지금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있잖아요. 현금이 자산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증가는 차변해졌고 감소는 대변해졌자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회사가 현금 2억 원 하면 쓰기 어려우니까 현금 2천억이 생겼어. 2억은 쓰기 어려운데 2천억? 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어쨌든 2천억이 생겼어요. 그럼 2천억을 여기다 쓸 거냐, 여기다 쓸 거냐 이거죠. 그때 바로 회계 원리. 우리 회계는 원리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현금은 자산이고 증가는 차변이 됐으니까 2천억이 오늘 들어왔으면 차변의 적자. 단위는 억이에요. 2천억 이렇게. 근데 반대로 오늘 1,500억을 썼어요. 현금을 썼어요. 현금 나갔어요. 그럼 어느 변의 적냐? 대변의 적자. 왜? 현금은 자산이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니까 대변의 적자. 이렇게 약속, 원리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차변에 현금이 써 있으면 들어왔구나. 또 대변에 써 있는 거 보고 이만큼 현금을 썼구나. 지출, 지급, 돈이 나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회계 원리 거창한 거 아닙니다. 현금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알면 2천억이 들어왔는지 나간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재밌죠? 재밌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거 해볼까요? 대여금. 원래는 앞에다가 단기 대여금인지 장기 대여금인지 써야 되는데 대여금을 썼어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자, 여러분 회계를 잘할 수 있을지 아니 회계랑 좀 안 친할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대여금 차입금. 대여금은 일단 자산이죠. 자산입니다. 이것도 자산이고 그럼 뭐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가 대변인 건 아까랑 같습니다. 같아요. 이제 돈 빌려줬다. 그럼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이라는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증가하는 거죠. 그럼 차변인 거예요. 500억 빌려줬다 이거죠. 근데 오늘 빌려준 돈을 받아냈어요. 이제 빌려준 돈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 그럼 이제 채권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돈은 들어오지만 채권은 없어지죠. 그럼 그럴 땐 대변이죠. 다 받았으면 500억 이렇게 적으면 되고 300억 받았다. 그럼 300억 적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쪽에 적을지를 판단하는 기준, 그게 거래의 8요소입니다. 이거 이해했으면 훌륭한 거예요. 근데 헷갈리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보통인 거죠. 그렇다고 지금 접지 마세요. 집어 던지지 마시고 더 들으세요. 이거 이해했으면 이것도 될 겁니다. 이번에는 차입금으로 갈까요? 똑같은 거죠. 차입금. 물론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이 있을 거고 중요한 건 차입금은 부채입니다. 부채니까 거래의 8요소의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라면서요. 대변이 부채의 증가, 차변이 부채의 감소입니다. 자, 차입은 돈 빌리는 거죠. 자, 이번에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대출 받았어요. 빚이 생겼죠. 빚쟁이가 됐죠. 어쨌든 부채가 증가했죠. 부채가 증가했죠. 부채 증가는 대변입니다. 300억을 대출 받았어요. 대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은 딱 보고 차입금이 대변에 있다는 것만 봐도 아, 저건 빌렸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 예전에 300억 빌렸던 거 중에 오늘 200억 갚았어요. 갚았어. 빚진 게 없어졌죠. 200억 깠죠. 없어졌죠. 그럼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됐죠.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다. 이런 원리입니다. 이게 회계 원리예요. 회계 원리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거래의 8요소, 거래의 8요소 입각에서 자산의 증가 감소, 부채의 증가 감소 이거 위치를 결정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면 끝도 없이 어려운 거고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쉬운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생각한 대로 가는 거예요. 할만하다, 재밌다 그러면 재밌는 거고 에이 신발 막 이러고 있으면 그렇죠 뭐. 그래서 거래의 8요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간편법은 뭐라고요? 결론은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이고 나가면 대변이다 이거죠. 자 이제 가봅시다. 뭐 여러 번 해봤자 그러니까 바로 가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토픽 1 그 현금 수입 이렇게 돼 있는데 하고 있는 건 정말 간단한 거지만 앞으로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만나게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이제 유형별로 모아봤어요. 비슷한 것끼리. 그럼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 자 먼저 원래 정석대로는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계정 과목을 알아야 된다. 당연하죠. 일단 예를 들어서 이게 외상매출금인지 받으러옴인지 이게 미수금인지 선급금인지 구분 못하면 말짱 꽝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기초 계정 과목 특강을 먼저 열심히 익혀두시고 자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원래는 조금 아까 있었던 거래의 8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귀찮아. 그럼 일단 간편분계법, 간편법은 그냥 아까 했던 거 뭐 돈이나 물건이 제가 성질이 급해서 1, 2 다음에 3이 돼야 되는데 막 4로 넘어가고 뭐 어쨌든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이다. 이걸 생각하세요.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가보죠. 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돈부터 따져요. 돈, 현금 보이죠? 현금을 받았대. 그럼 돈이 들어와요, 나가요? 들어오죠. 들어오면 어느 변? 차변. 그리고 우리 회계 분계 표시할 때는 이게 백지 상태라면 백지에서 간데 중간쯤에 이게 사선을 그으면 사선을 기준으로 차변과 대변이 구분되는 겁니다. 다시 현금을 받았으면 현금이 들어온다. 들어오면 차변. 그럼 차변에 대해 현금을 적는 거죠. 현금. 금액은 문제에 써 있으니까 10만 원 적으면 되고 원자는 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온 이유를 이제 반대쪽 대변에 쓰면 돼요. 이유가 뭐냐? 이자 받았대요. 이자 받을 때 쓰는 말이 뭐죠? 그렇죠. 이자 수익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자 수익 이렇게 쓰는 거죠. 간단하죠. 돈이 들어오면 차변에 적고 들어온 이유를 반대쪽으로 쓰면 돼. 그럼 우리가 읽을 때는 차변에 현금 1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10만 원 이렇게 읽어요. 그럼 이제 회계를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은 나중에 딱 거꾸로 이것만 답만 봤을 때 아, 현금 10만 원이 차변에 있다는 얘기는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구나. 좀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현금은 자산이고 자산이 차변에 있다는 얘기는 자산이 증가됐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가능하죠? 2번 갈까요? 소유한 건물. 제가 건물주라니까요. 건물주예요. 제가 건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누구한테 임대하고 임대료 집세를 50만 원 현금으로 받았어요. 여기도 현금 나오죠. 뭐니 해도 현금이니까 현금부터 따지자고요. 현금 들어옵니다.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차변. 중간에 사선 긋고 왼쪽이 차변. 들어온 거 차변에 현금을 적습니다. 50만 원. 콤마 찍어가면서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어가면서 쓰셔야 돼요. 제가 막 이렇게 쓰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은 회계를 할 자격이 못 돼요 아직.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콤마를 찍어가면서 500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 5억 원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제가 성질이 좀 더러워요. 더럽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 지식인 가면 제가 지금은 활동을 안 하는데 그래도 신이에요, 신. 근데 신이 몇 개 안 될 때까지였는데 지금 신이 이만큼 생겨가지고 에이 어쨌든 신이에요. 근데 제가 질문할 때 뭐 숫자 콤마 안 찍고 쓰는 사람한테는 답변 아예 안 해요, 제가. 어쨌든 우리 숫자 쓸 때는 세 자리마다 콤마 찍어가는 거. 심지어는 콤마와 점을 방향을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엄밀하게는 저도 지금 뭐 대충 찍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죠. 이러면 안 돼요. 원래는 이렇게 꺾어줘야 됩니다. 넘어가죠. 자, 다시 현금을 받았으니까 들어온다. 차변에 현금을 적었어요. 학문적으로는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이죠. 그렇죠. 그 들어온 이유를 이제 반대쪽에 쓰면 돼요. 집세 받았잖아요. 임대료. 그럼 여기다 임대료라고 쓰면 되죠. 임대료 금액까지 쓰면 됩니다. 금액은 차변 대변을 똑같이 같이 써줘야 돼요. 전문용어로 대차평균의 원리. 근데 그건 나중에 또 본격적으로 회계원리 들어가서 또 하시고, 지금은 현금이 차변인가 대변인가 이런 거 쓰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합시다. 3번 갑니다. 외상매출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자, 여기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현금부터 따지자고요. 현금 나왔죠? 현금으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돈이 들어오죠. 들어오면 어느 변? 차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그럼 차변에 현금을 씁니다. 차변에 현금을 먼저 씁니다. 금액을 100만 원, 콤마 찍어가면서. 그 다음 돈 들어온 이유. 돈 들어온 이유를 반대쪽에 쓰면 돼요. 현금 쓴 반대쪽. 들어온 이유가 뭐냐? 외상값 받았대. 외상매출금. 여기다 외상매출금을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회계를 배운 사람으로서,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으로서 이제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100만 원. 이것만 딱 봐도 머릿속에는, 자, 일단 현금이 차변에 있으면 현금 들어왔다. 그리고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있네. 원래 외상매출금은 채권이잖아요. 외상채권. 받아야 될 채권. 근데 지금 외상채권인데 대변에 있네. 이 얘기는 채권을 회수했구나, 받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채권을 받았다. 즉 채권이 소멸됐다. 외상으로 팔 때는 외상값 받을 게 생겼어요. 발생. 근데 외상값 받았으니까 채권은 없어지는 거죠. 채권은 소멸되고 그 대신 돈이 들어온 거죠.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들어오면 차변, 그리고 돈 들어온 이유가 외상값 받은 거, 외상매출금은 없어진 거야. 채권이 소멸된 거야. 받을 돈이 없어졌잖아요. 받았으니까 이제 돈 빌려줄 때는 채권 발생. 근데 빌려준 돈을 받으면 채권 소멸. 됐죠? 외상채권 소멸됐고 현금 들어왔어요. 자, 지금 이렇게 돈 들어오면 차변에 현금 적고 들어온 이유를 반대쪽에 쭉 적으면 돼요. 간단한 거잖아요.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 채권의 소멸, 자산의 감소입니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 우리 학문적으로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라고 하는 게 맞지만 일단은 하고 봐야죠. 그죠? 일단은 하고 봐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일단 해결하고 갑시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조금 회계처리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 있게 되죠. 감각이 생기게 되죠. 그럼 나중에 학문적으로 접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네 번째 갈까요? 상품대금으로 받아두었던 어음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일단 쉽게 하는 건 돈부터 따져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 현금으로 받다. 현금 들어왔죠. 들어오면 차변. 그럼 차변에 현금을 쓰면 되죠. 금액은 300만 원. 너무 위에 썼네. 자, 그 다음 들어온 이유를 대변에 쓰면 되는데 뭘 쓰냐 했더니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았던 어음이잖아요. 약속어음. 이때 여러분이 앞에서 분계 특강을, 개정 과목 특강을 잘 들으셨다면 딱 보자마자 아하, 상품 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다라는 말 들었을 때 머릿속에는 아하, 이게 바로 받을 어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결국 받을 어음은 원래 어음 채권이죠. 그럼 제가 상품 팔고 어음 받을 때는 채권이 발생했던 거예요. 받을 권리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이제 돈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채권이 이제 소멸되는 거죠. 채권이 소멸됩니다. 그럼 결론은 어쨌든 받을 어음을 원래는 자산이니까 차변이었는데 대변으로 없애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차변에 현금 들어왔다. 왜? 어음 받은 거야. 어음대금 돈 받은 거야. 이거죠. 상품대금으로 받았던 어음 그럴 때 머릿속에는 받을 어음이 떠올라야 되고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현금 들어왔고 받을 어음 채권이 소멸됐습니다. 위에서는 외상채권이 소멸, 밑에서는 어음 채권이 소멸된 거죠. 현금 들어오고 채권 감소되고. 요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전산회계 때문에 이거 시작하신 분도 있겠고 아니면 전산회계가 아닌 뭐 다른 공부 하다가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전산회계를 전제로 한다면 이 분계 자체는 전산회계 2급, 1급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 세무에도 이건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전산회계 1, 2급에도 계속 실제 시험에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건 쉬운 건 아니에요. 1, 2번은 상대적으로 좀 간단하지만 3, 4번은 좀 어려운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헷갈리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일단 돈이 들어왔구나. 들어오면 차변에 현금을 쭉 적으면 돼. 차변에 현금 보이죠? 차변에 있으면 들어왔다. 그럼 이자 수익 써 있으면 이자 받았다는 얘기고, 임대료 써 있으면 임대료, 집세 받았다는 얘기다. 외상매출금 회수했다. 어음대금 회수했다. 이해되죠? 자, 현금 수입했으면 현금 수입인데 현금 수입까지는 마무리합시다. 현금 수입은 마무리합시다. 자, 현금 수입 계속 가볼까요? 자,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현금 수입까지 합시다. 자, 5번. 거래처에 3개월간 단기 대여금 생각나죠? 대여했던 15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역시 뭐니 해도 현금으로 받다. 현금이 최고잖아요. 돈부터 따져요. 자,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들어오죠? 들어오면 어느 변? 차변. 그죠? 차변. 그럼 차변에 현금을 씁니다. 금액이야 뭐 써 있는 거 150만 원. 콤마 찍어가면서. 그 다음 현금이 들어온 이유를 이제 반대쪽 대변에 쓰면 되는데, 단기 대여. 아까 문제에 써 있었죠? 그럼 여기서 단기 대여금 이렇게 쓰면 되죠? 150만 원. 금액은 차대변 다 써야 됩니다. 이렇게. 차변의 현금, 대변의 단기 대여금. 그럼 이제 거꾸로 이 문제 없이 답만 보더라도 현금이 차변에 있으면 현금 들어왔구나. 그럼 대여금 써 있네. 대여금을 회수했다는 얘기구나. 대여금을 회수한 거죠. 대여금이라는 이것도 채권이 있죠. 돈 빌려준 거. 대여금이라는 채권을 회수했으니까 역시 채권이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감소, 자산의 감소고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에 따져주는 게 학문적으로는 맞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일단 그 회계를 조금이라도 익숙하게,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하기 위한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따지지 말고 이렇게 돈 들어오면 차변에 적고 들어온 이유를 반대쪽에 적어라.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이것도 역시 실제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가 됩니다. 6번 가죠. 3개월 전에 팔았던 비품 매각대금 28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일단 포인트는 현금이죠. 현금이 최고라니까 뭐니 해도 일단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일단 현금부터 씁시다. 들어오면 차변이라면서요. 차변에 현금을 일단 씁니다. 그리고 이제 돈 들어온 이유를 대변에 써야 되는데 이게 문제네. 그런데 비품 매각대금이에요. 3개월 전에 팔았던 거. 그럼 팔을 당시에는 돈을 안 받았었다는 얘기니까 외상이었죠. 그 외상 매출금? 비품 매각대금이죠. 상품 매각대금이 아니라 비품 매각대금이네. 결국 비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뭐라고 하죠? 비품을 외상으로 팔면 뭐라고 하죠?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회계에 조금 더 익숙해진, 회계에 이제 많이 몸을 담근 거죠. 이때 미수금이 떠올린 사람은 회계적인 DNA를 신께서 많이 주신 거고, 미수금은 까마득하게 몰랐어. 그럼 신께서 여러분께 회계적인 DNA는 많이 안 주신 거죠. 많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수만 가지 과목을, 수만 가지는 아니고 수백, 어쨌든 많이 배우신 것 중에 회계를 잘할 수 있는 DNA가 많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예술의 젬병이에요, 젬병. 미술의 젬병이에요. 피카소? 누군지 몰라. 이중섭? 몰라. 그것이 갖다 놔도 그런가 보다. 저는 100억짜리 갖다 줘도 그런가 보다. 아무 감동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갖다 줘봤자 의미가 없어. 근데 그래도 회계는 그래도 조금 DNA를 받아서 회계가 조금 재밌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미수금이 떠올랐으면 그래도 DNA를 그래 많이 받으신 거고, 까마득하게 몰랐다. 그럼 조금 고생을 하셔야죠. 그래도 해야죠. 미수금입니다. 상품이었으면 외상매출금, 상품이 아닌 비품이기 때문에 미수금이 된 겁니다. 물론 금액이야 쓰면 되고요. 자, 이거 맞춘 사람은 이제 인격적으로가 아니라 회계학적으로 훌륭하신 감각을 가진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여기도 현금이 보이죠? 하여튼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야. 현금을 인출했다?
자, 보통예금 통장에 돈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통장에서 돈을 꺼냈다는 얘기예요? 인출. 그죠? 꺼냈다는 얘기죠. 이거 구분무다하면 곤란해요. 통장에서 돈을 현금으로 현찰로 꺼내온 거예요. 그럼 돈 들어와야 나가요? 들어오죠. 들어오면 차변. 그럼 차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80만 원이네. 8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돈이 왜 들어왔죠? 돈 들어온 이유.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을 찾았으니까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 있던 돈이 없어지는 거죠. 어쨌든 보통예금에서 돈을 찾은 겁니다. 그럼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은 감소가 되고 그 대신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된 거예요. 어쨌든 돈은 들어왔고 통장 예금은 줄어들었고 예금은 나간 거죠. 나가면 대변이잖아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 대변. 그 대신 돈은 들어온 거 차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구분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현금 들어온 것만, 현금의 수입에 대해서만 쫙 알아봤죠. 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포인트 현금을 찾은 다음에 들어왔나 나갔나. 들어왔으면 차변의 현금을 적고 들어온 이유를 반대쪽에 쭈룩 적으면 이제 내용 해석이 다 가능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현금 수입만 먼저 알아봤습니다. 나머지는 또 뭐가 있는지는 좀 끊었다 할게요. 좀 짧게 갈 테니까 여러분들 중간중간 이해하시고 정리하시고 또 잠깐 쉬면서 머리도 식히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음 시간 또 들읍시다. 다음 시간 기대하시고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어요.